안녕하세요. 오디오 문학 TV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과 같은 세계 문학의 고전은 길더라도 전문을 낭독해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지는 부분이 없이 낭독할 예정입니다. 데미안은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세계, 카인,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베아트리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야곱의 싸움, 에바 부인, 종말의 시작 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토마스 만은 데미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데미안이 불러일으켰던 반향은 잊을 수 없다. 데미안은 섬뜩하리만큼 정확하게 시대의 신경을 건드린 작품이다. 그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은 그들 또래의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드러냈다고 생각했고 그 고마운 충격에 기꺼이 휩쓸렸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 칼부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시인이 되고자 수도원 학교에서 도망친 뒤 시계공장과 서점에서 견습사원으로 일합니다. 15세 때 자살을 기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세계 독자들을 매료하는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고 1946년엔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이고 옮긴 이는 전영애님이십니다. 저희 방송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으로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도 된 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고 파악하여 하느님이 몸소 이야기하듯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이 어디서나 핵심을 집어내어 써낼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도 그래서는 안 되듯이 그리고 내게는 내 이야기가 어떤 작가들에게는 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 즉 그 어떤 가공의 인물, 있을 수 있는 인물, 이상적인 인물, 어떻든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례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미해져 버렸다. 그 하나하나가 자연의 단 한 번의 소중한 시도인 사람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목숨이 아니라면 우리들 하나하나를 총알 하나로 정말로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자신일 뿐 아니라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세계의 여러 현상이 그곳에서 오직 한 번 서로 교차되며 다시 반복되는 일 없는 하나의 점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든 살아가면서 자연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로우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누구 속에서든 정신은 형상이 되고 누구 속에서든 피조물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누구 속에서든
한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다.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는 한다. 그리고 느끼는 만큼 수월하게 죽어간다. 나도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좀 더 수월하게 죽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는 감히 부를 수 없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였으며 아직도 그렇다. 그러나 이제 별을 쳐다보거나 책을 들여다보며 찾지는 않는다. 내 피가 몸속에서 소리내고 있는 그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다. 꾸며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다. 무의미와 혼란, 창란과 꿈의 맛이 난다. 이제 더는 자신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삶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누구든 출생의 잔재, 시원의 점액과 알껍질을 임종까지 지니고 간다. 더러는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치고 말며 도마뱀에 개미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더러는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인간이 되라고 기원하며 자연이 던진 돌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유래가 같다. 어머니들이 같다. 우리 모두는 같은 협곡에서 나온다. 똑같이 심연으로부터 비롯된 시도이며 투척이지만 각자가 자기 나름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자신뿐이다. 첫 번째 장 두 세계입니다. 내가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 하나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시절로부터 짙은 향기가 밀려와 속에서부터 아픔과 기분 좋은 전율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운 골목들과 환한 집들, 탑들, 시계 치는 소리와 사람들 얼굴, 편안함과 따뜻한 쾌적함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무시무시한 유령의 공포로 가득 찬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의 냄새,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가정 처방약 냄새와 마른 과일 향기가 난다. 그곳에서는 두 세계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는 내 부모님밖에 없었다. 그 세계는 나도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려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가가 불려졌다. 그곳에는 성탄절 잔치가 있었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고든 선과 길이 그 세계 속에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섭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그 모든 일들이 사방에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집에 있었고 경찰 끈앞풀들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패고 저녁 되면 젊은 여자들의 무리가 뒤엉켜 공장에서 꾸역꾸역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요술을 걸거나 병이 나도록 할 수 있었다. 숲에는 도둑대가 살고 있었다. 방화자들은 뒤쫓는 경관에게 잡혔다. 어디서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던 우리 집에서만 빼고는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솟아나오고 향기를 뿜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았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 의무와 꺼리낌 없는 양심, 용서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이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 소란하고 요란한 것,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이 존재하며 그래도 그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이면 어머니한테로 피신할 수 있다는 것도 경이로웠다. 그리고 가장 기이했던 것은 그 경계가 서로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세계는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 기도 때에 거실 출입문 옆에 앉아 씻은 두 손을 매끈하게 펴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밝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는데, 그럴 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들 밝음과 올바름에 속했다. 그 곧바로 부엌에서 혹은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주 안의 작은 가게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녀는 딴 사람이었다. 다른 세계에 속했다. 비밀에 에워싸여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다. 나 자신이 가장 심하게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눈과 귀를 향하는 곳 어디에나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다른 것들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내게는 아주 낯설고 무시무시했고 그곳에서는 규칙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얻을지라도 심지어 한동안 내가 가장 살고 싶어한 곳은 금지된 세계 아니었다. 그리고 밝음 속으로의 귀환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필연적이고 제 아무리 선하더라도 덜 아름다운 것, 보다 지루한 것, 보다 황량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인생에서의 내 목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맑게,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하게 되는 것임을 나도 때로는 알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멀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학교에서 배겨내야 하고 대학 공부를 해야 하고 온갖 시험들을 치러야 했다. 그 길은 자꾸자꾸 또 하나의 어두운 세계 옆을 지나거나 그 세계를 꿰뚫으며 이어져서 그 세계에 머무르고 그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된 탕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읽었다.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서남해로의 귀환은 언제나 구원이며 위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디까지나 그것만이 올바른 것, 선하고 소망을 만한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럼에도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대목이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고백을 해도 된다면 탕아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떤 때는 그야말로 유감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가닥 예감이자 가능성으로 감정의 밑바닥에 막연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악마를 상상하면 저 아래 길거리에 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변장을 했거나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냈거나 가설시장에 혹은 술집에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결코 우리 집에 있는 모습으로 떠올릴 수는 없었다. 내 누이들도 똑같이 밝은 세계에 속했다. 그들은 내 눈에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까운 듯 보였다. 그들은 나보다 선했고 도덕적이었고 결함이 없었다.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과 나쁜 습관이 있었지만
그런 점들은 내 보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나와는 달랐다. 악과의 접촉이 자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던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던 나와는 같지 않았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받고 존중받아 마땅했다. 누이들과 다투었어도 나중에 자신의 양심 앞에서 보면 늘 내 자신이 나쁜 사람, 용서를 빌어야 할 원흉이었다. 누이들을 모욕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선함과 계율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누이들보다는 오히려 가장 타락한 불황아 쪽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세상은 밝고 양심은 꺼리낌 없는 기분 좋은 날이면 그때는 누이들과 노는 것, 선하고 얌전하게 그들과 함께하며 착하고 고귀한 겉모습의 자신을 보는 일이 유쾌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래야 했으리라.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던 최고의 것이었다.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감미롭고 경이롭게 생각했다. 크리스마스나 행복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가 에워싸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시간들과 나날들은 얼마나 드문가. 놀이를 하며 우리에게 허용된 악이 없는 좋은 놀이를 하며 나는 자주 열정과 격함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누이들에게는 너무 심하게 느껴져 다툼과 불행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화가 치밀면 나는 끔찍해져서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타락임을 그런 일을 행하고 말하는 동안에 이미 스스로 뜨겁게 느꼈다. 그 다음에는 어둡고 격앙된 후회와 회한의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엔 용서를 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야 몇 시간 혹은 몇 순간 동안 다시 한 줄기에 광명의 빗줄기, 분열 없는 한 가닥의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수석 삼림관의 아들이 우리 반에 있어 이따금씩 우리 집에 왔다. 난폭한 사내 아이들이었어도 허용된 선한 세계에 속한 애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느 때 우리가 경멸하던 이웃 아이들,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로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어느 수업 없는 오후, 10번째 생일이 갓 지났을 때였다. 나는 두 친구와 함께 집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커다란 아이가 왔다. 13살쯤 된 억센 사내아이,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술꾼이었으며 온 가족이 악명이나 있었다.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불쑥 끼어들어오자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젊은 공장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첫 교각 밑에서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겼다. 아치형의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 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 사금파리, 잡동사니 천지로 녹슨 철사줄이며 다른 쓰레기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기서 이따금씩 쓸만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프란츠 크로모의 지휘에 따라 그 구간을 샅샅이 뒤져 우리가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든지 물에 던져버렸다. 그 애는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 혹시 납, 구리 혹은 주석으로 된 것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시키고는 그런 것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애와 어울려 있자니 몹시 마음이 조였다. 아버지께서 아시기라도 하면 이런 만남을 금하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 애가 나를 받아들여 나를 다른 애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러는 것이 처음 그 애와 함께 있었건만 마치 오래 해오던 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고 프란츠는 강물에다 침을 뱉었다. 그 애는 어른처럼 보였다.
이새로 침을 탁 뺐는데 어디든 원하는 곳을 맞췄다. 그가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소년들은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웅적 행동과 나쁜 짓거리들을 자랑 삼아 떠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로 나의 말없음이 시선을 끌어 크로모의 노여움을 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는 거리를 두었고 크로모 편이라고 공언한 터라 나는 그들 속의 이방인이어서 내 옷차림이며 태도가 그 애들에게 거슬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좋은 집안 자식인 나를 크로모가 좋아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두 아이는 여차하면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모르는 척 내버려 둘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두려운 나머지 마침내 나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나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모퉁이 물방앗간 과수원에서 하고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 친구 하나가 커다란 자루 하나 가득 사과를 훔쳤는데 그냥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전부 라이네테와 골드 파르메네, 즉 최고의 품종이었다고 했다. 순간의 위험을 피하여 나는 이 이야기로 도피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야기를 꾸며내 들려주는 것은 나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방금 말이 막혀 더 고약한 일에 말려드는 사태만은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동원하여 이야기를 불려나갔다. 둘 중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밑으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나는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마침내 우리는 다시 풀어서 반을 나누고 와야 했는데 반 시간 뒤에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나는 조금 박수를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열이 올랐다.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스스로 주취되었던 것이었다. 작은 두 아이는 심드렁하니 말이 없었다. 그러나 크로모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위협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얘기가 진짜야? 그럼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 이거지? 그래,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속으로는 겁이 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몹시 놀랐지만 즉시 그렇다고 했다. 그런 말에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나는 말했다.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해. 그러셔? 하더니만 그 애는 몸을 돌려버렸다. 그걸로 잘 끝났다고 나는 생각했고 그 애가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자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왔을 때 나는 수줍게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는 게 뭐 그리 급하냐? 프란치가 웃었다. 우린 가는 길이 같잖아. 어슬렁어슬렁 그 애는 계속 걸어갔고 나는 감히 딴 데로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애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 왔을 때 우리 집 현관문에 묵직한 구리문 손잡이, 어머니 방에 커튼이 보였을 때 나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오, 집에 왔구나. 오, 축복받은 선한 귀환. 집으로, 밝음 속으로, 평화 속으로 귀환. 내가 얼른 문을 열고 살짝 빠져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는 참에 프란치 크로모가 함께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깔린 복도에서 그 애가 내 곁에 서서 내 팔을 붙들고 나지게 말했다. 그렇게 바쁘게 울지 마, 너. 놀라서 나는 그 애를 응시했다. 내 팔을 움켜쥔 그 애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 애가 대체 무슨 속셈을 가졌는지 혹은 나를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른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요란하게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가 위에서 제때 나를 구하려 내려올 것인가? 그러다 나는 포기했다. 내가 물었다. 뭐야, 어쩌겠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너한테 그냥 뭘 좀 물어봐야겠어.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고. 그래? 좋아. 날더러 무얼 더 이야기하라는 거야? 나는 올라가야 해. 알잖아. 너도 알겠지? 프란츠가 나지게 말했다. 모퉁이 물방아 곁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아니, 난 몰라. 물방앗간 주인 거겠지 뭐. 프란츠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나를 자기한테로 바싹 끌어당겼다. 이제 나는 바로 코앞에서 그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다. 그의 두 눈은 사악했다. 그애는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잔인함과 기운이 넘쳤다. 그렇다면 얘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 사과가 도둑 맞았다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주인이 누가 과일을 훔쳐갔는지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그의 명예심에 호소한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나는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배신 따위는 그에게는 범죄가 아니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느꼈다.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크로모가 웃었다. 이봐 친구, 내가 직접 이마르크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미저범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가난한 놈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마르크를 벌 수 있다면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은 더 줄지도 모르지.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다시 놓았다. 우리 집 현관마루에는 이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세계가 내 주위에서 무너졌다. 그 애가 떠들고 다니겠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말을 아버지한테도 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오겠지. 모든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모든 흉측하고 위험한 것이 일제히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매수를 해서 나를 구해야겠다고 느꼈다. 절망하여 모든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내 시계가 생각이 났다. 그것은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 얼른 그걸 꺼냈다. 나는 말했다. 크로모, 들어봐. 내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 그건 너한테 안 좋을 거야. 내 시계를 줄게. 자, 봐. 미안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 가져도 돼. 이거 은이야. 내부 장치도 좋아. 조금 고장나긴 했지만 고치면 돼. 그 애는 미소를 띠고 그 시계를 자기의 커다란 손 안에 넣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그것이 얼마나 우악스러우며 나에 대한 깊은 적개심으로 차 있는가를 느꼈다. 그것이 내 삶과 평화를 움켜잡으려 뻗쳐고 있음을 느꼈다. 그거 은이야. 나는 수줍게 말했다. 내 고물 은시계 따위는 관심 없어. 그는 깊은 경멸을 띠고 말했다. 너나 고쳤어.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확 거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 가져. 정말 은이야. 진짜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애는 싸늘한 경멸을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갈 건지. 그 말을 경찰한테 할 수도 있어. 순경 아저씨를 내가 잘 아니까 말이야. 그 애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애가 그렇게 떠나면 일어나게 될 그 모든 것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흥분으로 목이 쉬어 내가 애걸했다. 프란츠, 멍청한 짓 하지 마. 분명 그냥 재미로 그래보는 거지? 그렇고 말고 재미로 그래보는 거지. 하지만 내가 치를 값은 비쌀 수도 있지. 말 좀 해줘, 프란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뭐든 하겠어. 그는 반쯤 내리깐 눈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그는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너도 나처럼 훤히 알잖아. 난 이 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난 그런 돈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니고 말이야. 그건 너도 알지? 그런데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넌 나한테 이마르크를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끝이지. 나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마르크라니. 이마르크란 나한테는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곁에 놓아둔 저금통이 있었다. 거기에는 아저씨가 오신다든지 그럴 때 받은 몇 개의 10페니 혹은 5페니짜리 동전이 들어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에는 아직 용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슬프게 말했다. 난 돈이 없어. 그러나 그 밖에는 내게 뭐든 다 주겠어. 내게는 인디언 책이 있고 병정들이 있고 나침반도 하나 있어. 그걸 가져다 주겠어. 크로머는 다만 뻔뻔하고 심술궂은 입을 음칫하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을 뿐이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내 고물 잡동사니들은 너나 가지고 있어.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잘 들어.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돈이 없는 걸. 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내일 나한테 이마르크를 가져오는 거야. 학교가 끝난 뒤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럼 끝이야. 만약 내가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알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느님 맙소사. 난 돈이 없는데. 너네 집에는 돈이 충분히 있잖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는 내일이지.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다. 말해두지만 만약 안 가져오면 그 애는 무서운 눈길로 내 눈을 쏘아보고 또다시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이 산산이 부수어져 있었다. 달아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떨지는 똑똑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어둠 속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았다. 한껏 웅크리고 앉아 불행의 몸을 내맡겼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리나에게 위에 가서는 아무 말도 말라고 부탁하고 올라갔다. 유리문 곁에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의 양산도 걸려 있었다. 이 모든 물건으로부터 왈칵 고향과 애정이 나에게로 밀려왔다. 나의 마음은 뭉클하게 그것들을 반겼다. 애원하며 감사하며 탕아가 옛 고향의 방을 보고 냄새 맡으며 그러듯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으며 나는 깊이 죄지은 채 낯선 홍수에 잠겨 있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들어 적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위험, 불안,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질 좋은 사암바닥, 마루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그리고 그 안쪽 거실로부터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으며 확실한 자산도 아니었다. 온통 비난이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러한 명랑함과 고요함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다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가락에 문질러 닦아낼 수 없는 더러움이었다. 고향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나는 끌고 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과 두려움을 가졌던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오늘 이 공간으로 끌고 온 것에 비하면 놀이이고 장난이었다. 운명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손들이, 그 앞에서는 어머니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손들이 나에게로 뻗쳐오고 있었다. 이제 내 범행이 절도였든 거짓말이었든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었다. 나의 죄악은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였다. 왜 나는 함께 갔던가? 왜 나는 일찍이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인 것보다 더 크로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가? 왜 나는 저 도둑질 이야기를 지어내고 영웅적 행위라도 되는 양 범행을 뽐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적이 나를 뒤쫓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더 이상 내일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길이 이제 점점 더 비탈로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확신을 느꼈다. 나는 똑똑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나의 잘못에 이제 새로운 잘못들이 뒤이어질 게 틀림없다는 것, 누이들 곁에 내가 나타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키스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 나만이 아는 운명과 비밀 하나를 지니게 되리라는 것을. 아버지의 모자를 보자 한순간 신뢰와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번쩍 떠올랐다.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하리라. 아버지의 판결과 아버지의 처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내 비밀의 공유자이자 구원자로 만들리라. 그것은 내가 자주 감내해냈던 참회 하나에 불과하리라. 힘들고 가혹한 시간, 힘들고 후회에 찬 용서를 구함에 불과하리라.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던가, 얼마나 아름답게 유혹했던가.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내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하나의 비밀을, 하나의 죄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나 혼자 스스로 삼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바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이 시각으로부터 영원히 나쁜 것에 소속되고 나쁜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종속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분명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잠시 어른 행세를 영웅의 연기를 했었다. 이제 나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 젖은 구두만 보신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그것이 관심을 돌려 아버지는 더 나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그 정도 비난은 견딜만 했다. 그 비난을 나는 남몰래 다른 것과 연관시켰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새로운 느낌 하나가 불꽃처럼 번뜩였다. 뽑히지 않은 미늘들이 가득 박힌 듯한 날카롭고 불길한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한순간 아버지의 무지에 대해 약간의 경멸을 느꼈던 것이다. 젖은 장화에 대한 비난은 내게는 소소해 보였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는데 살인죄를 고백해야 하는 판에 조그만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신문을 받는 범죄자처럼 내 자신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것은 추악하고도 꺼림칙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강렬했으며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느낌은 그 어떤 다른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내 비밀과 죄에 나를 결박하였다. 어쩌면 지금쯤 그 크로모 녀석은 벌써 경찰관한테 가서 내 이름을 댔겠지. 천둥 번개가 이제 내 머리 위로 몰려오지.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체험에서는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내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되기 전에 깨뜨려야 하는 큰 기둥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우리들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아무도 보지 못한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늘어난다. 그것들은 치료되고 잊혀지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살아있으며 계속 피 흘린다. 그 새로운 느낌에 곧 나 자신이 무서워졌다. 나는 곧바로 엎드려 아버지의 발에 키스라도 하여 사죄하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사죄할 수 없는 법. 어린아이도 그쯤은 어떤 현자 못지않게 느끼고 안다. 내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일에 대해 이리저리 궁리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저녁 내내 나는 오로지 우리 거실에 달라진 공기에 익숙해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벽시계와 테이블, 성경과 거울, 벽에 붙은 책 선반과 그림들이 말하자면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었다. 나의 세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이 과거가 되며 나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얼어붙은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빨아들이는 새 뿌리가 되어 바깥에 어둠과 낯선 것에 닻을 내리고 붙박혀 있는 것을 감지해야만 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쓴맛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생이니까. 두려운 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니까. 마침내 침대에 눕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조금 전에 마지막 연옥의 불로써 저녁 기도가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갔던 것이다. 거기다 노래까지 하나 불렀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의 하나였다. 아, 나는 함께 노래하지 못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쓸개집이자 독약이었던 것이다.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며 저희 모두와 함께 하소서 하고 끝내실 때 그때 내 몸을 스쳐간 경련이 나를 단번에 이 테두리에서 몰아냈다. 하느님의 은총이 식구들 모두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와 함께 있지는 않았다. 몹시 지쳐 떨며 나는 떠났다. 한동안 내가 누워 있었던 침대 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다정하게 나를 감쌌을 때 나의 마음은 다시 불안 속을 헤매었고 지나간 일 주일을 불안하게 퍼덕였다. 어머니는 내게 늘 그렇듯이 잘 자라는 말을 했다. 어머니 발소리의 여운이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들고 계신 촛불빛이 아직 문틈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시면 어머니는 느끼신 것이다. 나에게 입맞춤을 하시며 물으시겠지. 너그럽게 희망을 주시며 물으시겠지. 그러면 나는 울겠지. 그러면 내 목에 걸린 돌덩이가 녹겠지.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께 말하겠지. 그러면 만사는 해결인데, 그러면 구원인데, 문틈이 다시 어두워지고 나서도 또 한동안 나는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꼭 일어나리라고. 그 다음 나는 당면 문제로 되돌아와 나의 적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실눈을 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야비한 웃음이 감돌았다. 그리고 내가 그를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일을 속으로 삼킴에 따라 그는 더 커지고 더 추해졌다. 그의 사악한 눈은 악마처럼 번뜩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바짝 내 곁에 있었다. 그러나 잠든 다음 그의 꿈을 꾸지는 않았다. 오늘에 대해서도 꿈꾸지 않았다. 꿈에 보인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누이들과 내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온통 휴일의 평화와 광채가 우리를 에워싸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깨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고 누이들의 흰 여름옷이 햇빛 속에서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모든 낙원으로부터 다시 현실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고 다시 나는 사악한 눈을 가진 적과 마주 서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급히 오셔서 벌써 늦었다고 왜 아직도 잠자리에 누워있느냐고 소리치셨을 때 나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자 토하고 말았다. 토하고 나니까 좀 나았다. 나는 몸이 아까 아플 때 아침 내내 카밀레 찻잔을 곁에 놓고 누워 옆방에서 어머니가 방을 치우는 소리,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고기 팔러 온 사람과 주고받는 말을 듣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은 오전은 무언가 마력적이고 동화적인 것이었다. 그럴 때 햇살은 방 안으로 어른어른 장난치듯 비쳐들었는데 학교에서 초록 커튼을 따라 떨어졌던 그 햇살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오늘은 만나지 않았으며 다른 음조를 띠고 있었다. 그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나 나는 이미 자주 그랬던 것처럼 단지 몸이 좀 아플 뿐이었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 정도는 학교 가는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는 했지만 결코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릴 크로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어머니의 다정함도 이번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귀찮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나는 곧 다시 잠든 척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11시에는 시장에 가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10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다시 잠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학교로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계획을 하나 짜놓았던 것이다. 돈을 안 가지고 크로모한테로 갈 수는 없었다. 내 작은 저금통을 가져와야 했다. 충분한 돈이 들어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그래도 얼마는 되었다. 빈손보다는 조금이라도 들고 가는 것이 나으며 적어도 크로머를 달래기는 할 게 틀림없다고 직감으로 느꼈다. 양말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집어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어제 일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뛰어 숨이 막혔다. 계단 아래에 와서야 비로소 저금통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여전히 가슴은 뛰고 있었다. 저금통을 깨뜨려 여는 것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은 막대 하나만 두 동강 내면 되었다. 그러나 부서진 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것으로 나는 비로소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다만 사탕이나 과일 같은 주전부리에 입을 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내 자신의 돈이지만 훔친 것이었다. 나는 크로모와 그의 세계에 다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며 이제부터는 일이 그렇게 시시각각 보기 좋게 내리막길로 가리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저항했다. 그러나 악마가 데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걱정스레 돈을 헤아렸다. 저금통 안에서는 그렇게 가득한 소리를 내는데 손 안에 쥐고 보니 비참하게도 얼마 안 되는 액수였다. 65페니였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마루 밑에 감추고 돈을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다. 내가 이 문을 지났던 그 어느 때와는 다르게 위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부르는 것만 같았다.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아직 시간은 많았다. 달라진 도시의 골목길을 지나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 나에게 혐의를 드는 사람들을 지나쳐 살짝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도중에 학교 구부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하느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설령 그럴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금통이 다시 온전해지지는 않았으리라.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듯 굴었다. 가까이 왔을 때 그애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눈짓을 하고는 단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계속 갔다. 슈트로 가세를 따라 내려가 좁은 판자 다리를 지나 마침내 집들이 끝나는 곳에서 공사 중인 어느 건물 앞에 멈추었다. 그곳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벽들이 문도 창문도 없이 앙상하게 서 있었다. 크로모는 나를 돌아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 애는 벽 뒤로 가더니 자기한테로 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거 갖고 왔지? 그 애는 싸늘하게 물었다. 나는 주먹을 꼭 쥔 손을 주머니에서 빼내 그 애의 펼친 손바닥에 돈을 쏟아놓았다. 그 애가 헤아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의 챙그랑 소리가 잦기도 전에 65페니로군 하고 그 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수줍게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전부야. 더는 없어. 내가 좀 더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 애는 거의 온화한 어조로 비난했다. 명예를 아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지. 난 정당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어. 그건 너도 알겠지? 내 쇠붙이들은 도로 가져가. 자, 딴 데로 가면 애누리 없이 몽땅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없어. 더는 없다고. 이건 내 저금을 통째로 가지고 온 거야. 그거야 네 사정이지.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의 빚이 있어. 언제 내가 그걸 받지? 오, 반드시 줄게, 크로머. 지금은 모르지만 어쩌면 곧 더 생길 거야. 내일 아니면 모레.
내가 이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하겠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너한테 손해 끼칠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난 내 몫의 돈을 오늘 오전 중에 가질 수도 있어. 너도 알겠지? 난 가난하거든. 넌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나보다는 점심으로 뭔가 더 좋은 걸 먹겠지. 하지만 난 아무 말 않겠어. 조금 기다려주겠다는 거야. 모레 휘바람을 불지. 오후에. 그땐 제대로 가져와야 해. 내 휘바람 소리 알지? 그는 내 앞에서 휘바람을 불어 보였다. 여러 번 들었던 소리였다. 나는 말했다. 응, 알고 있어. 나를 남겨두고 그 애는 갔다. 내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것은 우리들 사이의 거래였을 뿐 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크로머의 휘바람 소리가 갑자기 다시 들린다면 오늘일지라도 나는 놀라리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자주 그 소리를 들었으며 지금도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다. 나를 예속시킨 이제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이 휘바람 소리가 뚫고 들어가지 않은 장소도 놀이도 일도 생각도 없었다. 단풍이 굽던 어느 온화한 가을날 나는 내가 아주 좋아한 우리 집 작은 화단에 있곤 했다. 특별한 충동이 나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소년들의 놀이를 다시 해보게 했다. 나는 얼마만큼은 나보다 어린 아직 선하고 자유롭고 죄 없고 안정감 있는 소년의 역을 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로 늘 예상하고 있음에도 늘 놀라게 하는 크로머의 휘바람 소리가 그 어딘가로부터 울려와 줄을 탁 끊었고 상상들을 짓부수었다. 그러면 나는 가야 했다. 나쁘고 추한 곳들로 나의 고문자를 따라가야 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 놓아야 했고 돈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했다.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주일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여러 해처럼 하나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게 돈이 있는 적은 드물었다. 기껏해야 5페니짜리 하나 혹은 10페니 하나가 있었다. 리나가 장바구니를 놔두면 부엌 식탁에서 훔친 것이었다. 번번이 나는 크롬으로부터 욕을 먹었다. 내게로 경멸이 퍼부어졌다. 그를 기만하고 그의 당당한 권리를 유보하려 한 것이 나였고 그의 몫을 가로챈 것이 나였고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나였다. 괴로움이 그렇게 심장 가까이로 치솟은 적은 살면서 거의 없었다. 더 큰 절망, 더 큰 예속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이든 발각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자주 크로머의 거친 휘바람 소리 이상으로 어머니를 무서워했다. 어머니께서 나직이 내게로 다가서실 때면 저금통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내가 여러 번 돈을 못 구한 채 내 악마에게 갔기 때문에 그는 나를 다른 식으로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 애는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그 심부름을 그 애를 대신하여 내가 해야 했다. 혹은 그 애는 나에게 무언가 힘든 것을 하도록 시켰다. 10분 동안 외발뛰기를 하게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 저고리에 종이쪽지를 붙이게 한다든지 여러 날 밤 꿈속에서도 이 괴로움은 계속되어 나는 악몽의 땀에 흠뻑 젖어 누워있곤 했다. 한동안 아팠다. 자주 토했고 쉽게 오한이 났으며 밤에는 땀과 열에 젖어 누워있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의 관심에 신뢰로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저녁에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하나를 가져오셨다. 저녁에 그날 하루를 착하게 보냈으면 잘 자라고 상으로 주는 그런 위로의 주전부리를 받고 나던 더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가 거기 서서 나에게 그 초콜릿 조각을 내밀고 계셨다. 나는 어찌나 괴로운지 다만 고개를 가로저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간신히 아니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 머리 탁자에 놓고 가셨다. 다음 날 어머니께서 그 일을 두고 캐물으려 하셨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한 번은 의사를 데려오셨다. 의사는 나를 친찰하고 아침에 차가운 물로 몸을 씻도록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 내 상태는 일종의 창란이었다. 우리 집안의 정돈된 평화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소심하게 그리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자신을 잊는 일은 드물었다. 자주 흥분하여 해명을 요구하시는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닫고 냉정했다. 카인.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왔다.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의 삶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우리 라틴어 학교에는 그 얼마 전에 학생이 한 명 새로 들어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어느 유복한 미망인의 아들로 옷소매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한 학년 높았으며 나이도 몇 살 더 들었지만 곧 모든 학생들처럼 나도 그를 주목했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것 같았고 그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어른처럼, 아니 그냥 어른이라기보다는 신사처럼 낯설고도 성숙하게 우리 유치한 소년들 사이를 오갔다. 인기 있지는 않았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질에는 더더욱 끼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맞서는 그의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가 다른 학생들 마음에 들었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간혹 그렇듯 무슨 이유에선가 매우 넓은 우리 교실에 또 한 반이 들어와 앉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네 반이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큰 학생들은 작문을 해야 했다. 우리들이 카인과 아벨의 역사를 배우는 동안 나는 독특하게 나를 매료시키는 데미안의 얼굴을 자주 건너다 보았다. 그 총명하고 환하고 엄청나게 단호한 얼굴이 장문 과제 위로 주의 깊고도 명민하게 숙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전혀 숙제를 하지 않고 있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연구자 같았다. 사실 호감이 가지는 않았다. 반대로 왠지 거부감을 주었다. 그는 나보다 우월하고 침착했다. 그 본질에 있어서 너무나도 도전적일 만큼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어른의 표정을 띠고 있었는데 약간 슬픈 냉소를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줄곧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호감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감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한 번은 그가 내 쪽으로 눈길을 들었는데 나는 놀라서 얼른 눈길을 돌렸다. 지금 와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는 어느 점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랐으며 전적으로 특별하고 개인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그 때문에 눈에 띄었다고. 동시에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 몸가짐이 마치 농부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같아 보이려고 가지내를 다 쓰는 변장한 왕자님 같았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왔다. 다른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자 나를 따라잡더니 인사를 했다. 그 인사도 그가 학생다운 말투를 따라했는데도 무척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잠깐 같이 갈까?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아첨을 받은 듯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 사는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구나.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은 내가 벌써 아는걸. 현관문 위에 붙여놓은 기묘한 것이 곧바로 내 관심을 끌더라.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나는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놀라울 뿐이었다. 아마도 대문 위 아치형의 돌림대를 마무리하는 맨 꼭대기에 박힌 돌로 된 일종의 문장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편편해지고 페인트로 자주 덧칠된 것으로 우리나 우리 관문과는 내가 아는 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수줍게 말했다. 그건 새이거나 뭐 그 비슷한 거야. 분명 아주 오래되었어. 건물이 예전에 한때 수도원의 일부였대. 그럴 수도 있겠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주 재미있단다. 그건 매 암놈일 거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몹시 당황해하고 있었다. 갑자기 데미안이 웃었다. 마치 뭔가 재미나는 것이 떠오르기라도 한 듯. 그래, 내가 그때 너희 반에 있었지. 그가 활기 있게 이야기했다.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였지? 그렇지? 그 이야기 마음에 들었니?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것들 중 그 무엇도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 이야기가 썩 마음에 든다고 나는 말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나한테는 그럴듯하게 꾸며댈 필요 없단다. 얘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로 특이해.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특이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고 그냥 신과 죄악에 대한 다들 아는 이야기만 하셨어.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그가 말을 끊고 미소를 띠더니 물었다. 그런데 너 이런 거 관심 있니?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그가 계속했다.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 완전한 진실이고 올바른 것이지만 그것들 모두를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대체로 훨씬 나은 뜻을 갖게 되지. 예를 들면 카인이나 그의 이마에 찍힌 표적에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만족할 수는 없잖니. 너도 그런 것 같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럽 겁이나 굴복하게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그의 비겁함에 대하여 일부러 훈장을 주어 표창 주었는데 그 훈장이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니 그거 정말 이상하잖니? 물론이야. 내가 흥미있게 말했다. 그 일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라는 거지?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맨 처음에 존재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 그건 표적이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얼굴에 다른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가 그들을 압도했던 거야.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어쩌면 아니면 분명히 그것은 편지에 찍히는 소인처럼 정말로 이마에 찍힌 표적은 아니었을 거야. 사람 사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드물어. 오히려 그건 뭔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 무엇이었을 거야. 그것은 오히려 시선에 담긴 비범한 정신과 담력이었을 거야. 그 남자에게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겁냈어. 그는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 그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한테 편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웠어. 그들은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을 그것의 원래 모습인 우월함에 대한 표창으로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사람들은 말했지. 이 표적을 가진 녀석들은 무시무시하다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늘 몹시 무시무시하거든. 겁없고 무시무시한 족속 하나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었지.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에게 별명 하나와 우화 하나를 덧붙여 놓은 거야. 복수하려고. 견뎌낸 무서움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약간 해롭지 않게 억제해두기 위해서. 이해되니? 응, 그러니까 카인은 그럼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렇게 오래된 해묵은 이야기들은 늘 사실이야. 그러나 언제나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사실대로 설명되지도 않지. 간단히 말해서 내 생각은 카인은 늠름한 젊은이였는데 그저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이야기를 매달아 놓은 거라는 거지.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소문이었어. 사람들이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그런 무엇이었지. 그러나 카인과 그 자손들이 정말로 일종의 표적을 지녔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야. 나는 몹시 놀랐다. 그렇다면 동생을 쳐 죽인 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충격을 받아 물었다. 아니지. 죽인 건 분명 사실이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하나를 쳐 죽였어. 그것이 정말 자기 형제였는지 그거야 의심할 여지가 있지. 정말 형제였는지 아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이 형제잖니. 그러니까 어떤 강한 사람이 어떤 약한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거야. 어쩌면 그건 영웅적 행위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다른 약한 사람들이 이제 잔뜩 겁이 난 거야. 그들은 몹시 탄식을 했지. 그런데 왜 너희들도 그 사람을 그냥 쳐 죽이지 않은 거지? 라고 누가 물으며 그들은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느님이 그에게 그려주신 겁니다. 라고 말했지. 대략 그런 식으로 그 사기는 이루어졌을 게 틀림없어. 자, 내가 널 오래 붙들고 있구나. 그럼 안녕. 그는 나를 내버려 두고 알트가세로 접어들었고 혼자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져 있었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내게는 그가 했던 모든 말이 터무니없어 보였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비겁자라고? 카인의 표적이 표창이라고? 그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였다. 신성모독이고 극악무도였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디 가버리신 거야?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하여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렸으며 나를 골탕 먹일 속셈이었다고 축축했다. 실로 빌어먹게 영리한 녀석이었다. 말은 잘도 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다. 어쨌든 나는 아직 한 번도 그 어떤 성서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한 번도 저녁 내내 여러 시간을 프란츠 크로머를 그렇게 완전히 잊어버린 적은 없었다. 집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통독했다. 성경에 써있는 그 이야기는 짧고 분명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남모르는 특별한 풀이를 해본다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도 스스로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다.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데미안이 그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세련되었을 따름이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자명한 일이나 되듯 그렇게 쉽고 멋지게 그리고 거기다 그런 눈으로 말하다니. 물론 나 자신도 아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심지어 몹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나는 얼마 전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나 자신이 일종의 아벨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토록 깊이 다른 것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런 것에 그렇게 찬성할 수 없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 그때 마음속에서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라 한순간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비참한 이 상황이 시작되었던 저 고약한 저녁. 그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 그리고 지혜를 문득 꿰뚫어 본 듯 경멸했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었고 그의 표적을 달았던 나는 이 표적은 치욕이 아니라고 이건 표창이라고 함부로 상상했다. 악의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내가 당시 이렇게 명확한 사고의 형태로 그 일을 체험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만 느낌들이 한번 타오른 것일 뿐이었다. 아픔을 주지만 그래도 나를 자랑으로 채웠던 기이한 움직임들에 의하여 온갖 느낌들이 한꺼번에 타오른 것일 뿐이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데미안은 겁없는 사람들과
비겁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던가. 얼마나 기이하게 그는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적을 풀이했던가. 그때 그의 눈, 그 독특한 어린의 눈은 얼마나 놀랍게 빛을 뿜었던가. 그리고 어렴풋하게 이런 생각이 나의 뇌리를 꿰뚫 것 같다. 그 자신이 데미안이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 자신이 그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왜 그는 카인을 옹호했을까? 왜 그의 눈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걸까? 왜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사실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웃음을 띠고 말했던가. 이런 생각을 나는 끝없이 했다. 돌 하나가 우물 안에 던져졌고 그 우물은 나의 젊은 영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몹시 긴 시간 동안 카인, 처죽임, 표적은 바로 인식, 회의, 비판에 이르려는 나의 시도들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카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흥미를 끌고 있는 듯했다. 적어도 새로운 애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내가 다 알기만 했더라면 어떤 소문이든 데미안의 전모를 조금이나마 밝혀주었으리라. 어떤 소문이든 풀이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알았던 것은 처음에 데미안의 어머니가 매우 부자라고 소문났다는 것뿐이다. 그녀는 교회에 가지 않고 아들도 그렇다는 말들도 했다. 어떤 사람은 데미안 모자가 유태인인 걸 안다고 주장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은밀한 회교도일 수도 있었다. 막스 데미안의 신체적 힘에 대해서도 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그에게 싸움을 걸고는 그가 거절하자 비겁자라고 욕하는 그 반의 가장 힘센 학생에게 그가 무섭게 굴욕을 주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거기 있었던 아이들 말에 의하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덜미를 잡아 꽉 눌렀을 뿐인데 그 애는 창백해졌고 나중에는 슬금슬금 달아났는데 여러 날 팔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저녁에는 심지어 그가 죽었다는 말까지 돌았다. 별별 이야기가 한동안 주장되어 믿어졌다. 모두가 자극적이고 놀라운 소문들이었다. 그 다음 한동안은 잠잠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문들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데미안이 여자애와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 프란츠 크로머와의 일은 불가피한 길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 애가 드문드문 며칠간 나를 가만히 내버려둔다 해도 나는 그에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내 꿈속에서 그 애는 내 그림자처럼 함께 살았다. 나의 환상은 그가 현실에서 나에게 저지르지 않은 것조차 꿈속에서 자행하게 했다. 꿈속에서 나는 전적으로 그의 노예였다. 나는 현실에서보다 더 많이 이 꿈들 속에서 살았다. 나는 본래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던 것이다. 이 그림자로 하여금 나는 힘과 활기를 잃었다. 다른 꿈도 꾸었지만 크로모가 나를 학대하는 꿈,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리고 더 고약한 것은 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나를 유혹하는 꿈이었다. 유혹했다기보다는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그냥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 꿈들 중에 가장 무서운 꿈, 내가 반은 미쳐서 깨어나는 꿈은 아버지를 습격하여 살해하는 꿈이었다. 크로모가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어주고 우리는 어느 가로수길에 나무들 뒤에 서서 누군가를 노리고 있었다.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나는 몰랐다. 그러나 누군가가 오고 크로모가 내 팔을 누르면서 내가 찔러 죽여야 하는 것이 저자라고 말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그러다 잠이 깨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카인과 아벨 생각을 그때까지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미안 생각은 별로 더 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다시 가까이 온 것은 이상하게도 또 어느 꿈속에서였다. 나는 또다시 내가 견뎌낸 학대와 폭력의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내 몸을 타고 있는 것이 이번에는 크로모 대신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새로웠고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내가 크로모에 대하여 고통과 저항 가운데에서 겪은 모든 것, 그것을 나는 데미안에 의해서는 기꺼이
그리고 기쁨과 무서움을 똑같이 포함한 감정으로 겪었다. 이 꿈을 나는 2차례 꾸었다. 그 다음에는 데미안의 자리에 다시 크로모가 들어섰다. 이 꿈들에서 내가 체험한 것, 그리고 현실에서 체험한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다. 어쨌든 크로모에 대한 나의 나쁜 관계는 나름대로 진행되었고, 내가 작은 도둑질을 해서 그에게 빚진 돈을 마침내 다 갚고 났을 때에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리가 없었다. 그 애는 내가 저지른 도둑질에 대해 알고 있었다. 늘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히 그의 소나귀에 들어 있었다. 빈번히 그 애는 아버지에게 다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그럴 때 나의 두려움은 내가 그 일을 처음부터 스스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데 대한 깊은 후회 못지않게 컸다. 반면 아무리 비참했어도 나는 다 뉘우치지는 않았다. 적어도 늘 다 뉘우치지는 않았고 이따금씩 모든 것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느낌도 들었다. 내 위에 어떤 숙명이 드리워져 있고 그것을 깨뜨리려는 시도는 소용없는 일 같았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상황으로 적지 않게 괴로우셨을 것이다. 낯선 귀신이 들려 내가 그토록 친밀했던 우리들의 공동체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 공동체를 향하여 마치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것 같은 격렬한 향수가 자주 엄습했다. 특히 어머니는 나를 악동이라기보다는 환자 취급을 하셨다. 그러나 상황이 진짜 어땠는지는 두 누이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었다. 매우 아끼면서도 나를 끝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태도 속에서 내가 일종의 신들린 사람이라는 것, 자신의 상태로 하여 비난당하기보다는 탄식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러나 그 속에 바로 아기 둥지를 틀고 앉은 사람이라는 것이 똑똑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여느 때와 다르게 기도하는 것을 나는 느꼈고 이런 기도가 부질없음도 느끼고 있었다. 안도의 동경, 제대로 된 고해의 욕구를 나는 자주 타는 듯 느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바로 말하고 설명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먼저 느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정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몹시 아껴주며 실로 유감스러워하리라는 것을,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데 사람들은 일종의 궤도 이탈로나 보리라는 것을. 아직 11살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사람들도 더러 있을 줄 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일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인간을 보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자신의 감정들의 한 부분을 생각 속에서 수정하기를 익힌 어른은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생각을 잘못 측정하고 이런 체험들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그 당시처럼 깊게 체험했으며 괴로워했던 때도 드물다.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나의 박혜자로부터 성앞 광장으로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였다. 나는 광장에 서서 기다리며 흠뻑 젖은 검은 나무들에서 떨어지는 축축한 마로니의 이파리를 2발로 헤집고 있었다. 돈은 못 가지고 왔고 크로모에게 뭐라도 줘야 하겠기에 케이크 2조각을 가져와 들고 있는 참이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어딘가 한 구석에 서서 오래도록 그 애를 기다리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는 것은 하는 수 없이 접어두고 받아들이게 마련이듯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크로머가 왔다. 그날 그 애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 애는 내 가슴팍을 주먹으로 가볍게 몇 해 치고는 웃었다. 케이크를 받고 심지어 축축한 담배를 내가 받지 않았지만 권하기까지 했다. 유별나게 친절했다. 그래, 그가 떠나면서 말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해두는 말인데 말이야. 다음번에는 누나를 데려와라. 큰 누나 쪽으로 말이야. 누나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전혀 이해를 못했고 대답도 못했다. 그냥 어리둥절해하며 그 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못 알아듣겠어? 내 누나를 데려오라고. 알아들었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런 걸 내가 해서는 안 돼. 누나는 결코 나하고 오지 않을 거고. 나는 그것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다만 농간이고 구실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주 그런 식이었다. 무언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 나를 놀라게 하고 나에게 굴욕을 주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자기와 협상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이나 다른 선물로 몸값을 주고 빠져나와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거부했는데도 그 애는 거의 화난 기색도 없었다. 글쎄 하고 그 애는 얼버무렸다. 내가 잘 생각해 볼 테지. 너네 누나와 알고 지내게 되었으면 한단 말이야. 한 번쯤 알고 지내는 거야. 되겠지? 그냥 누나와 같이 산보하러 가. 그럼 내가 낄 테니까. 내일 휘바람으로 부를게. 그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 애가 떠나고 나자 갑자기 그 애가 원했던 것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 나는 아직 완전히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소년들과 소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그 어떤 비밀에 찬 금지된 상스러운 일들을 함께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이 즉시 확고해졌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크로모가 어떻게 내게 복수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할 엄두조차 안 났다. 나에게는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절망적으로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나는 텅 빈 광장을 건너갔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상태였다. 그때 상쾌하고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놀라 빨리 걷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더니 한 손이 뒤에서 부드럽게 나를 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잡힌 척했다. 형이었구나. 나는 불안정하게 말했다. 깜짝 놀랐어.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때보다 더 어른스럽고 압도적이며 꿰뚫어보는 사람의 시선인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었다. 그거 유감인데 그가 특유의 공손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들어봐. 누가 놀라게 한다고 그렇게 놀라서는 안 돼.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것 같지. 하지만 알아도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어떤 사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야. 궁금해지지. 그 사람은 생각하게 돼. 내가 이상하게도 잘 놀란다고. 그러고는 계속 생각하지. 사람이 저러는 건 바로 겁이 날 때인데 겁쟁이들은 언제나 불안하지. 하지만 내 생각으로 너는 원래 겁쟁이가 아니야. 아, 물론 영웅도 아니지. 지금 넌 뭔가 겁나는 일이 있어. 겁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결코 안 될 거야. 날 무서워하진 않지? 아니면 무섭니? 오, 아니야. 전혀 안 무서워. 그럴 테지. 하지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난 몰라. 날 내버려둬. 나한테서 뭘 바라는 거야? 그는 나와 나란히 걸었고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도망칠 생각을 하며 곁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번 가정을 해봐.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내가 널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아무튼 나한테는 겁을 낼 필요가 없어. 너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꽤 쓸모있는 걸 배울 수도 있어. 한번 주의에 들어봐. 나는 이따금씩 독심술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써보곤 해. 무슨 나쁜 마법이 거기 있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 아주 이상해 보이지. 그걸로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할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혹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제 내 마음속 모습이 어떤지를 밝혀내보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 나는 이미 시작했어. 내가 널 놀라게 했지? 넌 그러니까 잘 놀라는 거야. 즉, 넌 두려운 일이나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었다는 것에서 비롯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뭔가 나쁜 일을 했어 봐.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고 그럴 때 그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는 거야. 알아들었니?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했다. 그러면서도 또 너그러웠지만 온갖 정다움이 깃들여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엄격했다. 정이나 혹은 뭔가 그 비슷한 것이 거기에는 있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그는 마술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했니?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한테 말하는데 말이야. 이건 우스꽝스러워 보여. 독심술 말이야. 그러나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꽤 정확하게 말해줄 수도 있어. 딴 이야기지만 말이야. 내가 한 번쯤 내 꿈을 꾸었으리라 생각해. 하지만 그런 건 관두자. 넌 명석한 소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멍청하지. 나는 때때로 내가 신뢰하는 명석한 소년과는 어디서든 이야기를 즐겨 하지. 괜찮겠지? 그럼 괜찮고 말고. 다만 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한번 즐거운 실험을 계속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낸 거야. S라는 소년이 잘 놀란다. 그 애는 누군가를 무서워한다. 필시 그 애와 이 상대방 사이에는 몹시 불편한 비밀이 하나 있다. 대강 맞지?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에 그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내 자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모든 것을 아는 목소리는 아니었을까? 내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그럼 맞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 아까 저기서 가버린 애 이름이 뭔지 넌 아니? 나는 흠칫했다. 건드려진 나의 비밀이 고통스럽게 내 속에서 다시 움츠러들었다.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누구? 다른 애는 없었어. 나뿐이었지. 그가 웃었다. 그냥 말해. 그가 웃었다.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조그맣게 말했다. 저 프란츠 크로모 말이야. 흡족해서 그가 내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브라보. 넌 똑똑한 녀석이로구나. 우린 친구가 되겠다. 그런데 내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모는 말이야. 아니면 이름이 뭐든 간에 나쁜 녀석이야. 그의 얼굴에 자기는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응, 그래. 내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 애는 나빠. 사탄이야. 하지만 그 애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돼. 맙소사, 제발. 그 애가 알아서는 안 돼. 그 애를 알아? 그 애가 형을 알아? 조용히 좀 해. 그 애는 갔어. 그리고 난 몰라. 아직은 몰라. 하지만 그 애에 대해 알고 싶은 걸? 그 애는 공립학교에 다니니? 응. 몇 학년인데? 5학년. 하지만 그 애에게 아무 말 하지 마. 제발, 제발 그 애한테 아무 말 하지 말아줘. 걱정 마. 너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아마도 넌 그 크로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줄 마음이 없겠지? 그럴 수 없어. 안 돼. 나를 내버려둬.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다. 안 됐다. 우린 이 실험을 좀 더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히지는 않을게. 그 애를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우리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그런 건 떨쳐버려야만 해. 넌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해. 내가 제대로 된 사내 녀석이 되려면 말이야. 이해하겠니? 분명 형이 전적으로 오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형은 몰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보았겠지. 너 그에게 혹시 돈 빚진 거라도 있니?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난 말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내가 빚진 돈을 내가 갚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니?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질 말아줘. 한마디도. 형은 날 불행하게 해. 날 믿어, 싱클레어. 넌 언젠가 너희들 사이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줄 거야. 결코 그러지 않을 거야, 결코. 내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다 너 좋을 대로 해. 난 그냥 어쩌면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내게 말하겠지 하고 생각할 뿐이야. 자발적으로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그 크로모처럼 굴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오, 아니야. 하지만 형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걸? 전혀 모르지. 거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나는 결코 크로모처럼 굴지는 않을 거야. 그건 믿어줘. 또 넌 나한테는 아무것도 빚진 게 없잖니.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점차 안정되었다. 그러나 데미안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점점 수수께끼 같아졌다. 이젠 집에 가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그가 빗속에서 자기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다. 한 가지만 다시 말해주고 싶어. 우리가 벌써 이만큼 왔기 때문에 말이야. 넌 그 녀석을 떨쳐야 할 것 같아. 달리 안 된다면 그 애를 때려 죽여.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좋겠어. 내가 널 돕기도 할 거고. 나는 새롭게 겁이 났다. 카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다시 떠올랐다. 무시무시해져 나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럼 좋아.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나가. 우린 벌써 그 일을 하고 있어.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일이겠지만 말이야. 그런 일들에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늘 최선의 것이지. 크로모와 사귀는 건 좋지 않아. 나는 집으로 왔다. 1년쯤 떠나 있었던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모 사이에 미래 같은 무엇, 희망 같은 무엇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섭도록 혼자 여러 주일 동안 내 비밀과 더불어 있었던가를 이제 비로소 알았다. 내가 이따금씩 깊이 생각했던 생각도 곧바로 떠올랐다. 부모님 앞에서 고의를 하는 것이 후련은 하겠지만 완전히 나를 구원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나는 고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 낯선 사람한테다. 그리고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내게로 풍겨왔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내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았다. 나의 적과 길고도 무서운 대결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던 만큼 모든 것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완전히 비밀스럽고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더 이상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리던 크로모의 휘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한 주일 동안 나는 감히 그걸 믿을 수 없었다. 속으로 망을 보고 있었다. 그이가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은 바로 그때 다시 거기 서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그 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자유가 믿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프란츠 크로모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까지도 나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애는 바로 내 맞은편에서 자일러 가세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 움찔하였다. 얼굴을 험하게 찌푸리더니 나를 피해 그냥 획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건 나로서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내 적이 나를 피해 달아난 것이다. 나의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기쁨과 놀람이 나의 전신을 관통해 갔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안녕 싱클레어. 너 어떻게 지내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다. 크로모가 이제는 널 가만히 두지? 안 그래? 형이 그렇게 한 거야? 하지만 대체 어떻게 했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애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그거 잘 됐구나. 언젠가 다시 나타나기라도 하면 안 그러겠지만 그 애야 뻔뻔한 녀석이니까 말이야. 그냥 그 애한테 데미안을 생각해보라는 말만 해.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애랑 싸운 거야?
때려준 거야? 아니, 난 그런 짓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애하고도 그냥 이야기만 했어. 너하고 이야기했듯이 말이야. 그러면서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의 자신한테도 이로울 거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주었지. 오, 형이 그 애한테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내가 벌써 시험해 봤잖아. 나는 자꾸 캐물으려 했지만 그는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하여 전에 느꼈던 느낌, 감사와 수줍음, 찬탄과 두려움, 헌신과 내면의 거부가 기이하게 뒤섞인 답답한 느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곧 그를 다시 보겠거니 했다. 그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여 또 카인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다.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믿는 덕목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요구한 것은 잘못된 일로 보였다. 그래서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전혀 감사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도 별로 놀랍지 않다.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병들고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는 확신한다. 당시에도 그 구원을 나는 내 짧은 인생의 가장 큰 경험으로 느꼈다. 그러나 구원해준 사람을 그가 기적을 완수하자 나는 곧 제쳐두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말했듯 내게는 이상하지 않았다. 내게 특이하게 느껴진 것은 오로지 내가 보인 호기심의 결핍이었다. 나를 데미안과 접촉하게 했던 비밀들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은 채 어떻게 단 하루라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카인에 대하여, 크로모에 대하여, 독심술에 대하여 좀 더 들으려는 욕망을 나는 어떻게 억제할 수 있었을까? 거의 이해가 안 되지만 일이 실제로 그랬다. 내가 갑자기 악령이 씌운 그물로부터 풀려났음을 나는 보았다. 다시 세계가 밝고 기쁘게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의 발작과 목을 죄는 심장의 격한 고동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의 주문은 풀렸다. 나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평소와 같은 학생이었다. 내 본성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균형과 안정에 이르려 했다. 그렇게 본성은 무엇보다 그 많은 추하고 위협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내 죄와 불안의 긴 역사 전체가 밖으로는 그 어떤 흉터도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놀랍게도 빨리 내 기억에서 미끄러져 갔다. 나의 조력자이자 구원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빨리 잊어버리려 했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하겠다. 내 손상당한 영혼의 모든 충동과 힘을 쏟아 나는 내게 내렸던 저주의 고해로부터 크로모의 무서운 예속으로부터 도망쳐 돌아왔던 것이다. 내가 일찍이 행복하고 만족해했던 곳으로 다시 열리는 잃어버린 낙원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정결함의 향기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호의로 데미안과의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난 날 내가 다시 얻은 자유를 완전히 확신하고 이제는 재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날로 나는 벌써 그토록 자주 그리워하며 소망했던 것을 실행했다. 고해를 한 것이다. 어머니에게로 가서 자물쇠가 망가지고 돈 대신 장난감 돈으로 채워진 저금통을 보여드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죄로 하여 사악한 자에 묶여 있었던가를 이야기해 드렸다. 어머니는 다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저금통을 보고 변한 나의 시선을 보고 변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회복되었으며 내가 어머니에게 되돌아왔다는 것을 느끼셨다. 그리고 이제 나는 벅찬 감정으로 내가 다시 받아들여진 축제를 탕하에 귀향의식을 벌였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셨고 이야기는 되풀이되었으며 질문과 놀람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부모님 두 분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긴 마음의 짓눌림을 떨치고 안도의 숨을 내쉬셨다. 모든 것이 근사했다. 모든 것이 이야기 속 같았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순조롭게 풀렸다. 이제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 안정 속으로 도피해 들어갔다. 다시 평화를 되찾고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았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모범 소년이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누이들과 놀았고 기도 시간에는 구원받은 개종자의 감정으로 좋아하는 옛 노래들을 함께 불렀다. 그런 일은 충심에서 우러났으며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걸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데미안을 잊은 이유가 진정으로 해명될 수 있었다. 그에게 나는 고해를 했어야 했다. 그랬었다면 그 고해가 집에서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이지 않았을 테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보다 유익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모든 뿌리를 뻗어 예전의 낙원 같은 세계에 매달렸다. 집으로 돌아와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계에 맞질 않았다. 그도 크로모와 다르지만 바로 또 하나의 유혹자였다. 그런 것이라면 이제는 영원토록 조금도 더 알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악하고 나쁜 세계와 나를 묶어주는 유혹자였던 것이다. 지금 바로 나 자신이 다시 하나의 아벨이 되고 난 지금 아벨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도울 수도 없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밖으로 드러난 상황은 그랬다. 그러나 내면적 관계는 이랬다. 나는 크로모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오솔길들을 똑바로 걸으려고 했는데 그 길이 내게는 너무 미끄러웠던 것이다. 친절한 손 하나가 나를 잡아 구해낸 지금 나는 눈길 한번 팔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품속으로 포근히 에워싸인 경건한 유년의 아늑함 속으로 달려왔다. 나는 자신을 자신보다 더 어리게, 더 의존적으로, 더 어린애처럼 만들었다. 나는 크로모에 대한 예속을 새로운 의존으로 대체해야만 했던 것이다. 혼자는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눈먼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의존, 그것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이미 알아버린 밝은 세계의 의존을 택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 나는 데미안 편이 되어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시에는 내게 그의 수상쩍은 생각에 대한 당연한 불신으로 보였다. 사실 그것은 두려움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데미안이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로부터 요구했을 테니까. 그는 충동과 경고로, 조롱과 반어로 나를 보다 자립적으로 만들려고 했을 테니까. 아, 지금은 알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거슬리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반년쯤 뒤 나는 그 유혹에 저항할 수가 없어 한 번은 산책하는 길에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카인이 아벨보다 더 훌륭하다고 설명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아버지는 몹시 놀라시며 그것은 새로울 게 없는 견해라고 나에게 설명하셨다. 심지어 기독교 이전 세대에도 등장하였으며 사이비 종파들에서 전수되었는데 그 하나는 스스로를 카인교도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미친 학설은 물론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는 악마의 시험의 다름 아니라고. 왜냐하면 카인이 옳고 아벨이 옳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는 신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서의 신이 올바른 신, 율신이 아니라 틀린 신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카인 교도들은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이교도 짓거리는 오래전에 인류로부터 사라졌다. 그래서 나의 학교 친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아버지께서는 진지하게 경고하셨다. 지금까지 데미안에 대한 첫 번째 낭독, 두 세계와 카인이라는 두 개의 챕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